노혜경의 그 옆에. 오늘이 며칠이더라? 11월 17일인가요?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종북이니 뭐니 이런 식의 그 일종의 자기에게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빨간 딱지를 붙여주기를 즐기는 일종의 뭐 언론, 지식인, 정치인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굳이 따져보자면 일종의 오르가즘 불안을 앓고 있는 거다. 이 오르가즘 불안이라는 게 뭐냐.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성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언어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심리학 용어입니다. 예, 근데 그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생체 에너지의 바탕을 이루는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오르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른대요. 이 오르곤이라고 하는 게 1930년대 정도에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르곤을 실현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이야기죠. 이때 당시에 만들어진 말인가 봐요. 이 말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데요. 그래서 이 오르가즘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자기 자신의 생물학적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공존하고 행복을 누리려는 마음. 이 마음이 충분히 발현된 순간을 말하는 거죠.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이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어떤 육체적 쾌락을 느끼는 걸 오르가즘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르가즘의 다양한 특성들, 뭐 엑스터시도 있고 뭐 오만 것들은 다 있지만, 예, 그러나 가장 중요한 특성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느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적대적이 되고 타자에게 여러 가지 열등한 딱지를 붙여서 쓸데없는 우월감을 맛보려고 하고요. 예, 그러한 지식인들이 또는 그러한 뭐 지식인의 개념 속에는 어쨌든지 간에 뭐 사회에서 말빨 좀 세우고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건데요. 예,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종북이니 하는 딱지를 붙이면 아, 저 사람이 뭐 제대로 안 되는구나. 뭐 그야말로 밤일이 제대로 안 되는구나. 오르가즘 불안을 앓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뭐 그닥 틀릴 거 없다라는 게 이 파시즘의 대중심리라고 하는 책을 쓴 빌헬름 라이히의 말씀이었다라고 제가 어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식인 내지는 뭐 그냥 한자리 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자, 이런 종북인이 이런 말을 들으면 벌벌 떨고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싶고 심지어는 함께 공격성을 드러내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 자, 이것도 참 어려운 부분이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적 사회의 희생양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어제 했는데요. 이게 북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얘기와 더불어서, 자, 우리의 북한과 남한의 관계에 대한 노혜경의 그 옆세의 본류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전하는 광고 말씀 듣고 돌아와서 하겠습니다. 네, 딱지 붙이기 좋아하는 사람의 병이 오르가즘 불안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그 민중들 또는 군중들, 대중들 이렇게 불리는 이 사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거나 집행할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은 뭔가? 이 경우는 오르가즘 박탈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 오르가즘 박탈이라는 말은 라이히가 한 적은 없는 말이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오르가즘 불안이라고 명명될 수 있다면 아예 오르가즘이라는 걸 느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강요당하고 억압당하고 세뇌당한 사람들은 뭐냐?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왜 저희 세대는 초원의 빛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지금 젊은 세대는 잘 모르지만요. 굉장히 예쁜 딸이 있는데 아주 엄격한 기독교 신자인 엄마가 이 딸이 초경을 하자 더러운 몸이 되었다는 둥, 또 뭐 이 딸이 남자하고 이렇게 이 사귐제 워렌비티하고 연애를 하자 혹시라도 잠자리를 같이 했을까 싶어가지고 아주 뭐라고 할까 부들부들 떨고, 이 나탈리 우드라고 하는 이 딸은 이 엄마의 그러한 불안증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그야말로 이 남자하고 어떤 성적 접촉을 하는 것이 엄청나게 불결하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애인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애인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어떤 갈등들이 문제가 되어서요. 물론 실제로 여성에 대해서 그 성적인 만족, 육체적인 성적 만족이죠. 육체적인 성적 만족만을 착취하고 여성의 인간성이나 인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지 않으려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러한 남자들이 문화가 이 사회를 지배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가부장적 권위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엄마가 느끼고 있는 불안도 이해는 갑니다. 딸이 만약에 어떤 자기 자신의 성을 충분히 누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 그러한 사회 속에서 장녀 취급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건 사회에서 쫓겨나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고, 엄마 입장에서는 단속하고 싶죠. 근데 그게 딸에게로 억압이 바로 퍼부어지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회가 가하는 이 억압을 여성들이 연대해가지고선 깨워보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억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정사실로 만들고, 그 기정사실 안에서 자기의 딸이 그 기정사실화된 억압을 받아들이고 그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고 강요를 하는 거죠. 대부분 여성을 향해서 퍼부어지기는 하지만 여성들이 억압을 받을 때 남자들도 똑같은 억압을 받습니다. 똑같은 억압을 받죠. 자기가 결혼한 여자한테 대해서 애를 낳는 것 이외에 다른 쾌락을 추구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강박적으로 강요를 당하게 되면 엄한 데 가가지고 성적 욕구를 풀고 싶잖아요. 이래서 일종의 뭐라고 할까, 성매매 뭐 이런 것들이 유사 문화의 형식으로 막 만연하기도 하고요. 이건 문화라기보다 일종의 상업이죠. 상업. 질이 나쁜 상업. 이렇게 일반적인 대중의 경우에는 억압을 당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굉장히 억눌립니다. 억눌리면서 단순히 이렇게 성적 욕망만 억눌리면 다행인데요. 사람은 한 군데를 누르면 다른 데도 같이 눌리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권위에 복종하고 어떤 높은 사람의 말에 고분고분 따르고 사회가 요구하는 질서에 순응하지 않으면 두려워지고 불안해지는 이런 종류의 인간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겉으로는 굉장히 순응적이고 점잖고 그리고 우아하고 착하고, 말하자면 착하고,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착한 일본 국민들을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참 착한 우리나라 국민들도 있죠. 참 착해요. 왜 굉장히 파시즘적인 가부장적인 특성을 드러내고 여성을 굉장히 비하하는 그런 문학 작품을 쓰는 작가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런 작가들하고 옛날에 굉장히 많이 논쟁을 했습니다. 논쟁을 한다기보다 제가 공격을 되게 많이 했죠. 그 사람들이 아주 죽으려고 그럽니다. 제가 하는 공격이 틀린 말은 아니고 마음이 괴롭고 이러니까 이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한테 말을 해요. 그 사람도 만나보면 참 좋은 사람이야. 속으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아찌라, 만나봐서 안 좋은 사람 어딨어. 만나면 다 예의 바르고 다 착한 사람들인데 그가 사회 전체에 공적으로 미치는 해악은 어떡하라고. 딱 이렇게 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순응적이고 착하고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으로 일반 대중들이 변화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억눌린 욕구가 있잖아요. 자기를 실현하고 싶고 그야말로 사랑하고 싶은 욕구, 섹스하고 싶은 욕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충분히 자기 자신으로 실현된 훌륭한 여성 또는 훌륭한 남성과 성을 통해서 합의를 하고 공존하고 서로 의지하고 그러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구, 이런 욕구가 근원적으로 억제되기 때문에 그 억제되어 있는 그 욕구가 2차적 욕구라고 하는 마음의 깊은 층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쫙 깔립니다. 안개처럼 또는 눅진눅진한 콜타르처럼 쫙 깔립니다. 쫙 깔려가지고 난폭하고 잔인하고 폭력을 숭상하고 타인을 괴롭히고 싶고 뭔가를 파괴하고 싶고 이런 욕구로 쫙 깔려서 그 더 아래에 있는 오르곤, 생물학적 본성, 그야말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을, 핵심을 자기 자신의 표면적 인간과의 사이에 그 굉장히 질이 나쁜 2차적 욕구가 딱 가로막고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파시즘은 바로 이 2차적 욕구에 기반해서 조금만 계기가 주어지면 굉장히 나빠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회에 쫙 깔려 있을 때 아주 쉽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프랑스의 테러 사태를 보십시오. 아무리
이 프랑스가 시리아를 향해서 뭐 엄청난, 사실 뭐 굉장히 한 20만 명 죽였다는 말도 있고요. 그러한 그 테러를 가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복을 평화롭게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한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이 테러리스트들은 자기 자신이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분노를, 그야말로 눈먼 분노를 아무나한테 터뜨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형식의 사정이죠. 사정. 물대포 팍팍 쏘던 사람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나쁜 형식의 사정을 한 겁니다. 근데요, 이렇게 이제 테러가 벌어졌어요. 그랬을 때 많은 건강한 프랑스인들은요, 억압되지 않은 프랑스인들은 테러는 굉장히 나쁜 것이고, 그리고 희생자들을 애도한다라고 하지만, 이런 기회에 프랑스의 어떤 행동이 저 눈먼 테러리스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무차별적 이 공격을 가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반성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미국이 9.11 테러가 있었을 때 많은 지식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테러야말로 그동안 미국이 이슬람에 저질렀던 그 많은 죄악들을 사죄하고 평화의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의 물꼬를 틀 때다. 근데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슬람 혐오로 나타나죠.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슬람인들, 시리아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대한 이 프랑스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대한 엄청난 공격으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 이 공격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어쨌든 나름 사회에서 뭔가 빼앗겼다라고 생각하고 억울함과 분노를 유순한 외양 속에 감추고 있는 사람들, 즉 2차적 욕구로 가득 찬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2차적 욕구로 가득 찬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계기를 만나면 팍 터져 나오는 것, 이게 바로 파시즘이라고 라이히는 말했고, 저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참 들 때가 많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파시즘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전체주의다라고만 생각하지만요. 사실 파시즘은 단순한 전체주의가 아닙니다. 단순한 전체주의가 아니라 사회 내부에 사람들의 이 악랄한 2차적 욕구를 퍼부을 수 있는 희생양을 만들어서 폭력과 뭐 이렇게 저주, 살인 또는 빼앗음, 약탈 이런 것들을 공적으로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들어주면서 권력을 장악해 들어가는 일련의 무리들이 바로 그러한 2차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손잡은 사건이죠. 예, 우리는 흔히 이 히틀러도 선거를 통해서 집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아요. 예,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했지만, 그러나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다라고 해서 그 집권한 사람들이 모든 종류의 악덕을 자기 마음대로 펼칠 그런 권리는 엄격히 말해서 없습니다. 민주주의 속에는요, 타인을 괴롭힐 권리는 인간의 권리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히틀러는 일단 집권하고 난 다음에는 다르게 갔죠. 자기를 지지하는 그 난폭한 히틀러 유겐트라고 보통 부르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시키는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애들이 물인데요. 뭐 중국에는 홍위병이 있었고요. 우리한테는 서북청년단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옛날에 서북청년단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처럼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진 않습니다. 왜냐? 이미 우리 사회가 그 정도로는 성숙했거든요. 물리적 폭력을 대신에 이 국가가 공권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가능하게 되는 사회적 배경 속에는 물론 라이히는 성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적으로 봅니다. 이 오르가즘에 대한 불안, 오르가즘 욕구불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인문학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육체적인 이 오르가즘을 넘어서서 인간이 다른 인간과 평화롭게 공존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가 막히면이라고 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제 제가 신청곡을 다 못 봐서 못 틀어드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곡으로 제주강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곡을, 제주강님하고 또 누가 신청해 주셨더라? 하여튼 곡을 제가 못 틀어드려서 오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주강님께서는 최백호의 길 위에서 신청하신 거죠? 예. 그랬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 곡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강님의 신청곡을 들으셨습니다. 갑자기 왜 말이 안 나오지? 지금 신청곡 미리 제가 예고를 좀 할게요. 예, 신청곡 예고를 할 텐데요.
요 다음번에 들려드릴 곡은 92년 장마 종로에서 아마 사도 요한님께서 신청하셨을 거예요. 예, 그리고 예, 그 다음번에 오늘 들어온 신청곡이 있죠. 예, 로니님께서 버즈의 가버려. 예,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세 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 얘기 한다고 해놓고 또 계속해서 오르가즘 불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오르가즘 불안을 앓고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케이스가 제가 볼 때는 어제 이렇게 선진국에서는 시위를 하는 사람을 총으로 쏴버려도 80 내지 90%는 잘했다고 한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새누리당의 이원영이든가 이완영이든가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양반이 제가 보기에는 소위 이 오르가즘 불안을 앓고 있는 정말 전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제대로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지나칠 정도로 소리를 지르거나 항의를 하거나 할 때 저 사람 당장은 기분 나쁘죠. 내가 만약에 당한다고 한다면. 하지만 저 사람이 왜 그러는가를 살펴보고 가엾이 여길 줄 알아야 되고요. 국민들이 10만 명이나 모여서 시위를 한다고 하면 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심지어 대통령이든 아무 상관없이 이 국민이 나에게 왜 이렇게 격렬하게 항의를 하는 거야. 인간적으로는 좀 불쾌해요. 왜냐하면 모든 정치가는 자기가 다 잘한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항의할 때 이들이 내가 하고 있는 정책에서 피해를 입는 당사자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공동체의 어떤 한쪽이 잘 살 때 다른 쪽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또는 절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서로 잘 조정을 해가지고서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건강한 국가죠.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항의자가 이렇게 많다라고 할 때 우리가 잘못한 게 있나라고 생각하는 게 매우 정상적인 이 오르가즘 불안을 앓고 있지 않은 사람의 사고방식일 텐데 자, 이분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욕구 불만을 자기가 생각해놓은 어떤 질서와 권위 여기에 대한 복종으로 상정을 해놓고 거기에 어긋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총으로 쏴서 죽이고 싶을 만큼의 사리를 느끼는 거죠. 미움을. 이게 바로 오르가즘 불안의 전형적 증세입니다. 제가 이 파시즘의 대중심리를 읽다가 말고 이 사람들이 심리를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솔직히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근데 이게 정말 해결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그렇다는 걸 인정을 못하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술집에 가서 이렇게 여성도 잘 주무르고 심지어 여비스나 이런 사람들 성추행도 많이 하고 하니까 욕구 불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마음속에서 성이라고 하는 거를 딱 한쪽으로만 갈라치게 해서 성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데 따르는 책임과 어떤 의무 또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의무를 다했을 때 오는 충족감 이런 것들은 거절을 해버리고 단순한 어떤 아주 얄팍한 쾌락 이런 것들만 추구해 오는 사람도 역시 이 오르가즘 불안을 앓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자기 자신의 생체학적인 가장 핵심, 생물학적인 핵심 에너지 오르곤에 가서 닿지 못한 그러한 불안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심리는 바로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는 사람은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사리를 가질 수 있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모일 때는 엄청난 반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반동이라고 하는 거죠. 책 한 권 읽고서 정말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습니다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흔히 북한을 가리켜서 파시즘 사회라고 말하기를 대단히 즐깁니다. 실상 그런 요소들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전체주의하고 집단주의는 조금 다른 측면은 있습니다.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한 가지의 권위, 단 하나의 권위에 복종하고 획일화되는 걸 얘기하고요. 집단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전체가 개인보다는 사회를 앞세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북한은 자기들이 공식적으로는 전체주의 사회가 아니라 집단주의 사회이고 그리고 이 1967년 이후에 김일성 시대는 정말 전체주의 사회였다고 생각됩니다. 박정희의 그 유신 시대 이후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전체주의, 다시 말해서 이 파시즘 사회였듯이 북한도 우리보다 좀 더 길게 파시즘
파시즘 사회였지만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도 오랫동안 전쟁 치르지 않고 평화롭게 이렇게 평화롭다는 말은 좀 이상하다. 오면서 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을 겪고서 사람들이 불만이 국가가 권위로서 누르는 데는 한계가 있는 지점까지 도달해 본 경험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인민을 많이 먹여서 잘 살려야 된다. 사실 이 먹는 욕구도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이고 잘 먹고 충분히 먹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역시 오르가즘 불안을 느낍니다.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의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삶이 너무 지속이 되게 되면 그 사회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뭐라고 할까? 이 파시즘의 토양이 되는 종류의 2차적 욕구가 팽배하게 되지만 지나치게 그런 일이 발생을 오랫동안 지속이 되게 되면 이러한 그 상황을 타개하지 못하는 정치적인 권력을 향해서 불만이 표출되게 되어 있죠.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밀란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밀란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밀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막 무지무지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입에 풀칠을 좀 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의 체제가 우리보다 지금 안정되어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요. 그 체제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하튼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현재의 안정된 상황을 허물어뜨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만은 굉장히 틀림없는 것 같아요. 북한이라고 하는 그 사회가 어째서 저렇게 단일한 시스템이 오래 유지될 수 있었던가가 굉장히 궁금해서 제가 요새 열심히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지금의 잠정적인 결론으로는 그 파시즘의 대중심리 위에 종교적인 특성이 얹힌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하튼 이러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뭐 같은 민족이다 뭐 이런 거룩한 이유도 있지만 언어가 같고 굉장히 오랫동안 적어도 70년 동안은 같은 나라였다라고 하는, 물론 유럽이라든가 이런 서구 제국이 보기에는 70년이면 왕조가 몇 번 섰다가 죽었다가 할 시기인데 그게 그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냐 하겠지만 민족의 가장 공통된 뿌리는 같은 기억과 같은 언어 아닙니까? 사실은 같은 언어와 같은 기억이라고 말을 해야 될 거예요. 언어로 정리된 그 기억의 체계가 같으면 그게 우리가 전통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의 기반 위에 같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의 기반 위에 있는 사람들을 같은 민족이라고 부르니까요. 그러면 북한하고 우리는 같은 민족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 맞으니까 두 개로 갈라져서는 안 되겠고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20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대 정신입니다만은 지금의 우리 상황으로 볼 때는 21세기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굳이 그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20세기 사람들처럼 전쟁 치르고 막 이 난리구 슬지기고 강제 통합을 하고 해야 되느냐. 얼마든지 다른 형식으로 하나의 형상을 살 수가 있다. 예, 그 실험들도 많았잖아요. 20세기에도 많았어요. 소비에트도 비슷한 실험이었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유럽연합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하고도 또 다른 형식의 연합입니다. 이런 연합도 있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통합의 형태가 있어요. 예, 그러한 통합의 형태 속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다가 나중에 진짜로 통일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점진적 통일론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잘 이해한다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에서 지금 계속 북한. 이제 제가 북한 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옆으로 너무 많이 세기는 하지만 말이죠. 자, 그 북한에 대해서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뉴스가 있어요. 하나는 반기문이 어쩌면 빠르면 이번 주 중에 북한을 방문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뉴스가 계속 전해지고 있죠. 반기문이 왜 가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반기문은 북한에 갈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두 가지 변수가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북한에서는 반기문을 유엔 사무총장 이전에 미국의 대리인으로 봐요. 그리고 맞습니다. 미국의 대리인이거든요. 반기문은 자기가 대한민국의 괄호 열고 대선 후보 한번 되어볼까라는 꿈을 꾸고 있을지도 모르는 괄호 닫고
정치인 출신으로서 북한 문제를 잘 풀어내는 것이 자기의 국내용 정치적 공적이 된다는 생각을 물론 하기는 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유엔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북한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어떤 종류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변화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이 북한의 국제사회의 위상을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반기문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미국이 북한을 향하여 다른 종류의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관계를 맺을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외적인 표현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한 제스처를 북한이 받아들여줄 용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북한은 중국하고 굉장히 많이 가까워져 있는 상황이고 소련하고도 굉장히 관계 개선을 많이 했어요. 예, 이러한 상황에서 미일과 한국이라고 하는 소위 이렇게 삼각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자 지금 미국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 반기문이 온다라고 하는 것의 신호를 북한이 어떻게 해석할까?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요. 이런 사안이 하나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는요. 어제였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OECD 무슨 회담이었습니까? 제가 워낙 관심이 없어가지고 세상에 이런 이름도 제대로 제가 기억을 안 하고 있는데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였군요. 예, G20 정상회의가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렸었는데요. 어제죠, 어제. 예, 근데 이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매년 630억 달러의 수요가 예상되는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예. 이 얘기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두 번째로는 국제사회가 협력한다면 이지만, 옛날에 제네바 협약을 통해가지고, 북한이 핵을 포기를 하고, 핵사찰을 받기로 하고, 영변 핵발전소를 폭파했나? 아니구나. 하여튼 냉각탑을 폭파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제스처들을 통해서 북한의 핵발전소를 여러 개 지어주기로 하고 했잖아요. 그때도 가장 이익을 보는 것은 일본이라든가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돈은 우리가 몽땅 다 내는 참사가 있었다시피 자, 이 이야기도 박근혜 정도의 외교력을 보면 우리가 돈 다 낼 겁니다. 북이 핵을 포기만 한다면 630억 달러 규모의 돈을 우리가 내야 되는데 국민하고 합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국민은 물론 북한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 지원을 통해서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고 우리의 경제 활력도 굉장히 높아지고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먹고 살기 좋아진다는 전제하에 북한과 관계 개선을 얼마든지 반깁니다. 평화롭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더 반깁니다. 하지만 매년 630억 달러가 도대체 얼마인지 제가 계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이거를 일방적으로 할 용의가 있다. 마음속으로는 북핵을 지네들이 먼저 포기할 리가 없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북한이 덜커덕 그래 할게라고 한다면 이 재원을 도대체 누가 630억 달러를 누가 내놓는단 말입니까? G20이 내나요? 이런 것들을 과연 계산을 하고 한 건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문가들이 분석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런 폭탄적인 두 가지 사건이 이번 주에 벌어졌어요. 자,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곡, 아까 말씀드린 대로 92년 장마 종로에서 사도 요한님께서 어제 신청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들려드릴게요. 네, 정태춘과 박은옥이 불러준 92년 장마 종로에서였습니다.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답답한 노래입니다. 어쩌면 20년도 더 된 전이잖아요. 20년도 더 된 게 뭐야? 거의 30년 다 돼가네. 25년? 몇 년이야? 23년? 헷갈린다. 하여튼 이렇게 오래된 옛날의 상황을 노래한 이 가사가 어쩌면 지금하고 똑같은지를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지금하고 이렇게 똑같은지를 진짜 모르겠어요. 참 깝깝합니다.
네. 뭐, 깝깝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예, 정말 이 92년 장마 종로에서라고 하는 노래를 들으니까 마음이 조금 깝깝해지지만, 자, 그래도 뭐라고 할까. 사람이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그리고 같은 인간종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 것을 꿈꾸는 사람들의 수가 그래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좀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민들의 힘으로 90년대 이후에 92년 이 시기도 암담했지만요. 그래도 시민사회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성장을 했고 이 획기적으로 성장한 시민사회가 이제는 눈을 정말로 기층 민중을 향해서 돌리고 있다. 라고 저는 봐요. 이 노동 문제라든가 농민 문제 또는 도시 빈민 문제, 철거민들 이런 문제들, 노점상들 문제들. 실제로는 중산층들이 무너져서 이런 기층으로 지금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게 양극화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나 적어도 중산층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건강한 대목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이라든가 불행을 내 가족만의 안위를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보면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점점 사회적으로 사라지고 있어도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다라고 하는 믿음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좀 꼬았는데요. 원래 대한민국의 중산층이라고 하는 게 내가 성실히 노력을 하다가 보면 보상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 또래 정도의 사람들이 청춘 시절에 열심히 일을 하던 무렵에는 그가 386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이때 386이란 건 운동권이란 얘기죠. 운동권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386 세대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면 보상을 받는 세대에 속했어요. 지금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젊은이들과는 달리 그때는 노력하면 일자리도 생기고 조금 눈을 낮추면 공사장에 가서 이 노동을 하면 이 사회적 지위는 낮은 대신에 돈은 더 많이 벌고 이럴 수도 있었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386 세대들이 마음속에는 여전히 국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신념은 있습니다. 이 신념을 젊은이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젊은이들이 이러한 신념을 가질 수 없는 사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각성하고 이들과 더불어서 싸워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14일 날 국민TV에서 김용민 씨가 한참 제가 이렇게 막 정신없이 군밤 먹고 있는데 갑자기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로 이 카메라 앞으로 나갔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시키길래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 눈물이 울컥 나는 장면이 있었다. 대학생들이 끝도 없이 이렇게 깃발을 들고 차벽쪽으로 뛰어가는데 정말 눈물이 쏟아지려고 했다라고 하니까 김용민 씨가 물론 저의 말에 대한 맞장구지요. 단순한 맞장구입니다. 그래 청년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참 많이 비난들을 했는데 드디어 움직이는군요. 비슷한 말을 하는데 이게 당연히 그냥 단순한 제 말에 대한 맞장구인 줄 알면서도 저도 모르게 발끈해가지고 애들 욕하지 마라. 얘네들이 우리 때하고 정말 상황이 다르다. 그런 얘기를 막 해버린 거예요. 근데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 적어도 박정희 이후에 경제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았던 경험이 있는 세대, 경제에 대한 승리의 경험이죠. 그다음 박정희 전두환 때부터 끊임없이 싸워와서 87년의 최종적인 승리로 지금의 공화국이 만들어졌어요. 어쨌든 5년마다 선거로 대통령을 갈아치울 수 있는 아주 소심한 민주주의이긴 하지만 최소한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에서 승리해본 경험이 있는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노무현을 당선시킨 경험이 있어요. 김대중만 하더라도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해야만 하지만 IMF라고 하는 끔찍한 경제란이 없었다면 당선되기 힘들었겠죠. 그나마 DJP 연합을 통해서 게다가 이인재가 출마함으로써 너무나 많은 종류의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로 이 진보 진영의 표를 다 합치면 50%가 넘었고 노 대통령은 당선될 때 그 다음 해의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때 받은 표수보다 더 많은 표를 받고 당선이 됐어요.
자, 이러한 것들을 쭉 우리가 살펴볼 때 적어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승리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승리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추락하고 좌절해서 이 파시스트들을 만들어내는 토양으로 가라앉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손을 잡고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참 난 정말 말이 너무 많아요. 예, 어쨌든 저희 생각입니다. 어쨌든 북한에 대한 지금 변수가 발생했어요. 예, 그래서 내일 노혜경의 그 엽세에서는 다시 북한 주제로 본류로 돌아가 보도록 할까 싶습니다. 신청곡을 제가 예고를 했으니까 들어야 되겠네요. 시간은 별로 없지만. 예. 버즈의 가버려를 듣고 난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의 가버려를 들었습니다. 저기 게시판에 보니까요, 630억 달러는 우리나라 2013년 예산 324조의 약 4.5분의 1이라고 하는군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물론 무조건 630억 달러를 주겠다라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은행들을 설립해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하겠다라는 거죠. 뭐라고 할까, 지금 중국이 설립하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라고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이미 아시아 개발 은행이라고 하는 걸 설립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동북아 개발은행이라고 하는 거를 설립을 해서 그 동북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필요하긴 하죠.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유라시아 철도라든가 송유관 개설이라든가 가스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도로, 또 기타 여러 가지 이 사회적 인프라가 있는데, 이러한 인프라를 동북아 지역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북한에 집중 투자를 함으로써 유라시아 쪽하고 이 동북아 쪽하고를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만들어 보자. 이야기는 되게 그러자하고, 이런 깨놓고 말해서 만약에 이게 이러한 제안이 받아들여지고 뭔가 시작이 추진이 되고 한다면 이런 최경환이 하겠죠. 박근혜가 아니고. 예, 그렇긴 합니다만은 현재 우리 정부의 신뢰도와 그리고 우리 정부의 실천력, 외교적 역량이 과연 그만할까? 그래서 우리가 호구가 되고 마는 게 아닐까라는 불안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쨌든 우리의 투자가 이렇게 들어갈 텐데, 우리 국민들이 어떤 태도로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있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기문 유엔 총장의 북한 방문이 반드시 성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성사가 된다면 어떤 변화가 이 한반도에 일어날 것인가, 굉장히 이 기대와 근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됩니다. 오늘 노혜경의 그 엽세 방송 이름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에벌리고님께서 판티였어요 하셨던데, 판티였다라고 할까요? 너무 장난스러운 제목 같고, 오늘 제가 이야기를 짧게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기는 경험에 관해서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엽세의 팟빵 제목도 이기는 경험이라고 붙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긴 경험. 우리는 이긴 경험이 있다. 이걸 잊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내일 초대 손님 예고할게요. 제가 초대 손님 너무 안 불렀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오퍼레이팅을 하니까 초대 손님을 불러서 이야기하기가 좀 불편하고요. 이건 순전히 기술적인 에러고, 또 하나는 초대 손님을 부르면 거마비를 드려야 되잖아요. 방송국 참 돈도 없는데 거마비 써가면서 초대 손님 모시려니까 조금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벌리고님의 제안대로 이 청취료 또는 조합원 배가운동 이런 거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꿀꿀. 자, 이 의자대는 잠깐 어디 갔노? 자꾸만 마우스를 잃어버립니다, 제가. 자, 노혜경의 킥자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초대 손님 기대해 주세요. 북한 여성의 성 문제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권금상 박사를 모시고 내일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정말 많이 들어주세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